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타인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 어제 잠시 했었는데요. 이 외모 평가나 칭찬의 대상이 나 자신일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는 또 너무 야박한 점수를 주지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시절에 주름 하나 없던 그 미모를 그리워하게 되죠. 요즘은 미디어에서 이 학습된 이 아름다움에 나를 좀 끼워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나이가 들어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좀 칭찬하고 사랑하자 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상적인 두 사람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운동 뚱으로 사랑받고 있는 개그우먼 김민경 씨. 건강하게 잘 먹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생기 있는 모습으로 지금 뷰티 프로그램 패널 또 잡지 표지 모델 자리를 꿰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인데요. 70대인 이 정 교수는 최근에 한 화장품 브랜드 캠페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이를 왜 이겨요? 나이와 함께 내가 깊어지는 거지. 나는 나만의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아요. 네, 70이 돼서야 아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군요. 자, 이제 곧 주말로 접어듭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자신의 몸과 삶을 긍정하고 돌아보는 시간 한 번쯤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오영찬님, 인디저트님, 3617번님, 또 김동호님, 아카시즈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미무스와님, 한사랑님, 하비아저씨님, 박만용님, 써니스카이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박만용님은 저를 자꾸 빼고 다른 분들한테만 인사를 하셔서 이대학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두 분이 뭐 옷 색깔을 맞춰갖고 오셨어요. 오늘 오프닝이 참 더 마음에 와닿네요. 와닿으셨어요? 네, 저는 힘들 때 사실은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팔을 탁 벌리고 난 다음에 이 팔로 나를 껴안아요. 아, 잘했어, 잘했어. 토닥토닥 하면서 수고했어. 사랑해 이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그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이정은 배우도 최근에 화장품 광고 모델로 네, 이렇게 맞아요. 나오던데 예. 그분이 이제 약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외모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의 표준에 맞는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기준이 좀 바뀌고 있고. 그래야 되죠. 네, 또 예. 저런 분이 아니면 누가 저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변화하는 걸까라는 희망적인 신호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오늘 이제 뉴스도 저희 기준으로 하나씩 좀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봤었는데 어제 이제 불교계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 이제 또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천주교, 원불교 등도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뭐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국가,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미 그 법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이렇게 형사상 있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재 논의되는 게 한 20가지 정도의 요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언어,
용모 이런 것으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 번 발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20대 국회에서도 얘기죠.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이제 21대 국회에서 될까가 관심사인데 종교계 분들이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는 건데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회노동위원회에 속한 이 스님들, 그다음 우리가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했었죠. 정의당의 의원들 이렇게 네. 같이 어제 오체투지를 국회 주변에서 했습니다. 정의당에 이제 장혜영 의원이 왔었고요. 네.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들도 참가를 했는데 그 해찬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찬 스님은 지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오체투지를 하시게 된 이유로 불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교에서 추구하는 정신을 강조하신 그렇군요. 거죠. 예.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재차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계가 이렇게 촉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국회가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데 힘을 실어주신 건데요. 네. 지금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를 비롯한 4대 종단의 이주 인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그 전날인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우리 헌법과 유엔 인권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종교의 정신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인식이 지금 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평등 입법 과제 조사에 따르면은 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저희가 이게 보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평등이나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이 차별이라는 게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국가, 인종, 언어 이런 걸 빌미로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건데 그동안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보통 동성애를 보호하자는 거냐라는 어떤 하나의 꼭지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는 조금 보수 개신교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런 어떤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차별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뭐 처벌하거나 이런 강압적인 법이 아닌데 네. 이런 오해도 좀 불식을 시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주는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으면 평등증진법이라는 좀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이제 시기가 무르익었다.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이 관련 보도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오체투시를 하신 스님들이 잠시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찍은 사진을 봤는데 네. 아마 그 사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가슴이 찡할 거예요. 스님들이 그 국회 주변에 콘크리트 바닥에 오체투지 하셨죠. 그렇죠. 예. 오체투지라는 것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온전히 나를 맡긴다 부처님에게 가장 나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자세로. 건데요.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과 머리가 차례로 땅에 닿는데 당연히 이마도 닿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체투시를 하신 그 스님들 사진을 보면 이마가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쓸리셔서 네. 이마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을 얘기할 때마다 일부의 반대 목소리만 부각됐지 이 법을 너무나 간절하게 찬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담아내지 못했구나. 네. 그리고 왜 스님들이 나서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제가 참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차별을 조장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그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마치 사회의 일부분이냐 담아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미디어가 그런 부분만 부각시키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표를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1대 국회 국민에게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연구조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 장애, 인종, 성적 지향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 그렇죠.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수준이에요. 네. 그럼 이제 많은 국민들도 차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데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는 거지. 네. 좀 이 부분도 이제 정치권이 유심히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떠오르는 화두가 공정이에요. 공정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소극적인 것도 사실 정치권이 모순된 행동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인권이고 기본권인데 이거를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냐라는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사실 차별이라는 거를 예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최근에 우리 다 많이 좋아하는 그 프로 배구 김연경 선수가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국내로. 네. 그런데 해외에서는 지금 몸값이 한 16억 20억 나왔는 이 김연경 선수가 한국에 오면서 그 연봉 협상에서 이제 그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봉 총액 상한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묶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제 6억 5천만 원이었음에도 그것도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이 선수에게는. 그런데 그나마도 거기서 3억을 더 깎아서 받았어요. 연봉 협상에서. 네. 왜 그렇게 했느냐.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물론 해외 리그가 불투명하고 또 본인이 올림픽에 대한 경기력 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가 후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연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총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을 삭감하고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 정세균 그 총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희생 정신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게 뭐 타협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그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 여자 배구와 남자 배구 간의 셀러리 캡의 차이가 남자는 26억 원, 여자는 2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자 스포츠 팀의 어떤 그 상금이나 이제 연봉이 낮은 이유가 여성들이 경기력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시장 논리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프로골퍼 박인비 선수 네. 세계 랭킹 13위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자 세계 대회 상금 규모가 남성의 한 절반만 돼도 좋겠다. 절반이 안 되나요? 예,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아니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좀 많이 평가절하돼서 임금이나 연봉이 낮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문득 드는 의문이 혹시 우리 프로그램도 그런 게 아닌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이 여성을 위한 어떤 시각에 여성 출연진만 나오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이걸 9개월 이상 하고 있는데 네. 처음 런칭을 할 때 이 제작진이 어떤 마음으로 연봉 협상을 했을까 아니면은 출연료를 만들었을까 하는 걸 한번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쎄요, 저는 다시 이제 좀 법적인 부분 국회로 돌아와서 좀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통합당의 초선 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 퍼포먼스 봤었죠. 한 것이 많이 사진에 많이 나왔었죠. 우리 오프닝에서도 다루고요. 이제 뭐 플로이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을 촉발시킨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망자를 추모하는 퍼포먼스였고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각종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한 언론사에서 이 전원을 대상으로 무릎을 꿇었던 통합당 초선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그럼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신가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네요라고 물었는데 답변이 대다수가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할 수 있지만 당론을 봐야 된다던가 이렇게 좀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분들도 정치인이니까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은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장애인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거든요.
예. 물론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떤 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고통도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종교라든가 인종차별을 보이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진 것도 많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회에서 담아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철회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면 본인이 낸 법안이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면 어떨까. 예.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지역구의 어떤 민생을 챙기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굉장히 많은 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럴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물론 이제 정의당이 이것을 중요 법안으로 내세워서 하고 네네. 있지만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여야를 넘어서 21대 국회 공통 과제로 한번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차별 이러면은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에 있는 차별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일반 평등 대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만약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자격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한가요?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직업이나 근로 이런 거는 또 여기서 약간의 예외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볼 때 너무 엄격하게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 또 저희가 입법이 될 때까지 한번 좀 계속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원 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지금 자료를 낸 것 중에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작년 재작년도 통계 자료를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국민 10명 중에 3명이 결혼 후에 자녀가 필요 없다. 또 국민의 20%는 그런데 외롭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서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관심들이 높은데 그 주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혜영 평론가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통계청에서 여러 자료를 쫙 수집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있구나 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사회 지표입니다. 통계청에서 2018년도, 2019년도 통계 자료를 한데 모아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부터 다르다면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일단 13세 이상으로요. 조사를 한 건데 69.6%. 69.6%. 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4%.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자녀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이 33.4%가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남성 27.4%보다는 많았습니다. 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그러네요. 거고요. 좀 이렇게 주목해 볼 부분은 연령이 낮을수록 굳이 자녀가 없어도 된다라는 비중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대일수록 더 안 낳겠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13세에서 19세 정도에서는 53.6%.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거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비중을 했다는 거죠. 난 비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좀 안타까운 지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외로운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도 나왔는데요. 국민 가운데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이 20.5% 정도였었고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16.7%인데 이게 전년보다 한 4.5% 5.4%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 그렇죠. 예, 이게 사회적 이것도 고립감을. 결국은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웰빙 지수라고 보통 불리는데 내 삶과 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에 대한 것을 또 물어봅니다. 예. 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60.7%로 3.0%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게 3.0%포인트면 큰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사를 2013년에 시작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통계를 볼 때 추이도 많이 보잖아요. 추이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지난해 63.9%인데 전년 대비하면 4.0%포인트 줄었다. 이것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내려가고. 처음으로 내려간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추이가 좀 우리나라 국민들의 웰빙 지표는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왜 그걸 또 주목하셨는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그 눈길 가는 결과가 참 많은데 10명 중 3명이 결혼 후 자녀가 필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은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몰랐고 또 아이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늦게라도 아이를 낳아 보니까 지금에 와 보면 아이를 낳은 것이 가장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20%가 외롭다. 이거밖에 안 되나? 더 있는데. 저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하이데거가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다.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실존적인 고독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80%는 고독감을 느끼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밖에 안 되는데 외로워지는 더 확실한 방법 한 가지 결혼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 외로움을 이건 또 왜 게 모순입니까? 왜냐하면 보통 결혼을 아까 하면서 아이는 또 낳겠다고 그러시더니. 아니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저희 남편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보통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면서 나의 많은 것들을 나누고 뭔가 외롭지 않을 거라는 너무 많은 기대가 너무 있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보면은 사실은 상대방이 그걸 다 충족해 줄 수 없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본 거는 그 아까 이제 수명 있잖아요. 수명. 네. 제가 50대가 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아픈 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60대, 70대가 되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 통계를 보니까 기대 수명은 82.7년이야. 네. 그런데 건강 수명은 64.4년이면요. 기대 수명보다 18.3년은요. 올해는 사는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눈에 이건 들어오셨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외롭다 하시니까 윤복희 선생님의 노래 있잖아요.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그 노래를 하면서 외로우시면 우리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겠는가. 저희가 따뜻하게 최대한 저희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려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면 조금 다른데 이 통계 수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월 소득 임대료 대비 비율. 근데 무려 월급의 20%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고. 월급에?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좀 고급여 고소득자는 괜찮겠지만 젊은 사회 초년생들은 어떻게 살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 이 부동산 문제 심각한 문제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에 대한 응답도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50%라니까 절반 정도는 아직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안전 문제 여전히 우리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정부 기관은 군대. 48.0%여서 상대적으로 군대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데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은 국회 19.7%. 이거는 예상 가능한데요. 네, 예상 가능하면서도 참 씁쓸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출발을 보면은 조금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중고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사교육.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70%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아이 낳는 거를 꺼리고 연결돼 있다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좀 다루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했던 쿠팡 이쪽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를 지금 신청하고 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관련 내용 간략하게 좀 전달을 해 주시죠, 송 박사님. 예, 그 쿠팡에서 지금 한 150여 번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네네. 발생했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축소 은폐하게 급급했다. 이렇게 하면서 집단 산재를 신청을 하고 집단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사태가 또 아무래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책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최근에 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요. 네. 업무상 질병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콜센터하고 물류센터의 특징이 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판결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사업주 중심의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촉진시키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쿠팡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위기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이때면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빨리 신속하게 공개를 하고 그렇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가 어떤 쌓아온 평판이나 소비자의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위기 관리 실패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고민이 좀 필요할 네네. 것 같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